옛날부터 순천 나간고을에서는 해마다 15세가량의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고을이 무사하다 하여 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생겨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고을 사람들은 해마다 어쩔 수 없이 제를 지냈습니다. 가끔 의욕이 넘치는 사또가 부임하여 그런 악습을 타파하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비명 행사를 하였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김자점의 아버지가 그 무렵 나간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부임하기 전부터 그 고을의 악습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그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제를 지내는 사당을 들락거리며 무엇인가 열심히 살피고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그 모습을 본 아전들은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라며 속닥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제를 지낼 때가 되자 사람들은 서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려 했고 제물이 될 처녀를 찾느라 고을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결국 한 처녀가 제물로 결정되자 그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제물이 될 처녀의 집을 찾아가 반드시 악습을 타파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제를 지내는 날 자신이 처녀 대신 사당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아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봐 반발하였지만 사또가 하는 일이라 누구도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처녀 대신 사당으로 들어가 아전들에게 명주실과 담배를 구해오라고 하였고 아전들은 그것을 구해다 주고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사또는 사당 안에 명주실을 여기저기 풀어놓고 밤새 화롯불에 담배를 태워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어느 순간 문이 스르르 열렸는데 밤새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이내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전들은 의욕만 앞섰던 그가 예전의 사또들처럼 또 비명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사또는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당 한가운데 멀쩡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아전들을 시켜 명주실을 따라가 보라고 했더니 명주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졸들이 지붕 위 용마루를 창으로 찔러보자 그곳에서 구렁이만큼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사당 앞마당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칼을 꺼내 진해를 토막냈는데 진해는 몸이 끊어져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 후환을 없애기 위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진해를 토막낼 때 그의 두 눈 사이에 튄 진해의 핏자국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해의 원혼이 사또에게 달라붙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다행히 여러 달이 지나자 자연스레 핏자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또의 아내가 수태하여 10달이 지나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의 미간에 붉은 점이 진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과거 자신의 미간에 튄 진의 핏자국과 똑같아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잊으려 하며 스스로 생긴 점이라 하여 스스로 점자를 써서 아들의 이름을 자점이라 지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기상이 출중하고 늠름하며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혼인을 하였는데 처가는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세도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의 인물됨을 알아보기 위해 관상쟁이를 친척으로 가장하여 사위를 만날 때 같이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 장인이 묻자 김자점은 영의정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장인은 놀라면서도 포부가 큰 사위가 대견스럽고 마음에 들어 그가 나가자마자 관상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가?
정말 영의정이 될 상인가? 관상쟁이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은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숨기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장인이 계속 다그치자 관상쟁이가 말을 이었는데 큰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돌아나갈 때 김자점의 등에 임금 왕자가 보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시왕조에서 김씨가 왕이 될 상이라면 필경 역성혁명을 한다는 것이었고 만약 실패하면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너무 놀라 어찌해야 되는지 해법을 알려달라며 관상쟁이에게 매달리다시피 애원하였습니다. 관상쟁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사위가 처가의 발을 딛지 못하게 하고 서찰을 주고받더라도 읽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불태워 없애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김자점은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1등 공신에 책봉되고 후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하였으나 효종 즉위 후 탄핵당한 김자점은 효종의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 하여 광양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광양으로 유배길에 오른 김자점은 가는 도중에 처갓집이 멀지 않으니 잠시 들러 안사람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호송하던 포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비록 귀양 가는 길이었지만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포졸들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처갓집에 들른 김자점은 옷가지를 챙겨달라고 했는데 부인은 그의 옷고름을 떼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김자점은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며 부인에게 호통을 쳤는데 부인은 옷고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니 옷고름을 떼고 가는 게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일국의 영상까지 지낸 사람이 채통도 없이 옷고름 없는 옷을 입을 수 없다며 기어이 옷고름을 달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옷고름을 달아주면서 그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김자점은 호송하는 포졸들을 피해 뒷문으로 달아나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나간 객사에 들러 주인에게 부탁해 몸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김자점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포졸들은 관아에 알리고 성 안팎을 수색하며 객사에 이르자 다급해진 김자점은 황급히 대들보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허겁지겁 김자점을 찾아 나선 포졸들은 목이 말라 주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부탁하였고 그중 한 포졸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개를 젖히는 순간 대들보 사이로 웬 옷고름이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김자점은 부인이 우려했던 대로 옷고름 때문에 잡혀 다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 후 1년여가 지난 뒤 김자점과 두 아들이 귀인 조씨와 결탁해 왕실을 저주하고 역모를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결국 김자점과 아들, 손자까지 능지처참을 당하고 어머니와 아내, 며느리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였으며 그의 선산에 있던 가문의 묘소들도 전부 파헤쳐져 부관참시를 당하였다고 합니다.